지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ETF에 더욱 관심 가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걸 딱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밖에 네. 엄청 춥더라고요. 네, 주식시장도 또 모신 날이 또 매도 네. 사이드카가 발동된 이 그러게요. 날이어가지고 그러게요. 시장 어떻게 일단 보시는지부터 여쭤볼게요. 결국은 네.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장은 최근에 너무나 오르긴 올랐지만 가파르게 올랐다 또는 빠르게 올랐다라는 부분들이 최근에 조정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고요. 매도 사이드카 또는 매수 사이드카 뭐 좀 약간 생소한 용어긴 하겠지만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변동성의 증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ETF 업계에 있으면서 굉장히 놀라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특정 테마 또는 특정 지수 ETF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대규모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ETF는 본질적으로 주식의 묶음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 ETF를 사주신다면 기계적으로 그 구성 종목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그램적인 수급이 작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은 너무나 빠르게 올랐고 집중적으로 올랐고 화끈하게 올랐다. 결국은 이 말을 뒤집어 본다면 시장이 한번 조정을 받는다면 굉장히 큰 폭의 조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요. 실제로 월요일장도 그랬고 금요일장도 그런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좀 대단한 게 약간 기관을 관망하는 것 같고 지금 개인이 2조 가까이 사거든요. 네. 근데 외국인은 또 2조 가까이 팔고 이 둘이 굉장히 팽팽하게 신경전을 벌이는 것 같은 네.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런 느낌. 일단은 제가 외국인 수급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애널리스트 할 때 파생 쪽 또는 패시브 쪽 애널리스트를 오래 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매부터 말씀드리면 글로벌리 외국인들의 유동성, 특히 글로벌 투자자들의 유동성은 괜찮습니다. 넉넉한 편입니다. 왜 네. 그러냐면 결국은 금리 인하라든지 각국 정부의 재정 지출 적자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시장에 끊임없이 유동성을 공급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유동성은 넉넉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뜯어본다면 패시브적인 측면, 즉 한국을 사는 외국인들도 있겠지만 그 외국인에 비해서 개별 종목을 파는 외국인들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유념해 보셔야 될 게 저는 선물 쪽도 많이 보고 있는데 어제도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넉넉한 유동성 그래서 한국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외국인들 특히 한국 개별 종목 쪽으로 포커싱을 맞춘 외국인들 쪽에서는 좀 이익 실현, 적극적인 이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강력하게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외국인들 쪽에서는 선물이라는 것은 미래 가격에 대한 배팅이거든요. 결국은 조금 더 팔 수 있는 룸이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한국 현물 매도는 좀 더 출회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들의 순매수가 여기에 이 물량을 받아주는 그런 추세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고객 예탁금이 110조 원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수익을 달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아니면은 넉넉한 실탄을 바탕으로 좀 확신한 컨빅션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외국인들 쪽에서는 추가적인 현물 매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5,000포인트 이상에서는 추가적인 현물 매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개인들은 최근에 수익률도 괜찮고 그리고 넉넉한 실탄, 고객 예탁금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저가 매수에 대응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래서 누가 이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대응 국면은 다음 주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좀 긴장의 끈은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코스피 5천 넘고 지금 오늘 좀 내줬지만 지속적으로 좀 안착하는 과정이 있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 1000시대를 열면서 코스닥 3000에 대한 목표를 그렇죠. 주기도 했었고 그때 많은 그 전문가님들도 ETF 이런 얘기 네. 굉장히 많이 하셨고 네. 실제적으로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란 게 뭐 인터넷 서버가 마비됐다 할 정도로 레버리지 ETF가 맞습니다. 엄청나게 뭐 하루에 대부분의 전략 상품들이 22% 급증하는 흐름들을 막 눈으로 봤기 때문에 며칠씩 네. 이틀 되게 강하게 들어왔나 이렇기 때문에 ETF 자금 엄청 최근 몰렸겠다 이 생각 딱 그렇죠. 했거든요. 예. 제가 네. 숫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1월 한 달간 코스닥 150 ETF는 삼성자산과 미래자산 이 두 회사가 대표적인데요. 1월 한 달간 코스닥 150 그냥 한 배짜리 ETF만 2조 7천억, 삼성자산만 그리고 저희 미래에셋 자산운용도 6천억 정도의 순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네. 두 개를 합치면 3조 3천억이겠죠. 그리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에도 1조 5천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유입됐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코스닥 150 현물을 100% 매수하고요. 코스닥 150 선물을 100% 매수하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일단 1조 5천억의 매수가 들어왔다면 코스닥 150 현물 쪽으로도 1조 5천억의 매수가 잡혔고 코스닥 150 선물 쪽으로도 1조 5천억 매수가 잡혔다. 이렇게 합쳐본다면 대략 1월 한 달간 6조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와. 네. 여태까지 이랬던 적은 없었고요. 6조 원 정도. 유일무이예요? 예? 최근 유일무이예요? 1월 달에. 1월 달에. 네. 그러면 거의 유일무이죠. 유일무이. 예, 한 달간으로. 근데 그것도 한 달도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쵸. 한 2주 상간에 이렇게 대규모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코스닥 150을 잘 아시겠지만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로봇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등부터 10등까지는 우리가 알만한 종목들이지만 11등부터 150등까지는 글쎄요. 그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알만한 종목도 많이 없는 데다가 수급, 즉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기계적인 ETF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6조 원 정도가 코스닥 150에 집중되는 바람에 코스닥 150에 급등세가 연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도 한편으로 본다면 ETF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ETF의 한 사람으로서 흐뭇하긴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결국은 밸류에이션. 네. 과연 코스닥 150의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많은 수급 그리고 이렇게 높아진 가격을 정당화할 만큼 펀더멘탈적인 측면이 부합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2월 들어서는 시장이 들쑥날쑥하니까 더 이상 1월처럼 코스닥 150 ETF를 중심으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코스닥 150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가능성이 있군요.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현실적인 측면, 그리고 이론적인 측면, 그리고 펀더멘탈적인 측면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뭐 제가 ETF 전문가긴 하지만 다시 코스닥 150 ETF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걸 확인하시고 코스닥 150을 접근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이제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금 가만히 우리 시장을 보면은 뭐 사실 쭉 잘 갔으면 하는 바람이죠.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은 경제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매도 사이드카 발동됐다가 그렇죠. 매수 사이드카 발동됐다가 오늘 매도 사이드가 또 발동되니까 네. 변동성이 큰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성 2배 곱하기 2.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정부에서 레버리지 ETF 정책에 대해서 운영 의지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파장을 미칠지 좀 네. 궁금하게. 근데 사실 ETF 종사자 분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도. 솔직한 답변 네. 궁금합니다. 일단 현재까지 진행 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한국에서는 ETF라는 상품은 기초 지수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ETF도 뒤에 F가 붙었기 때문에 펀드입니다. 그래서 10개 종목 이상으로 구성하십시오라는 자본시장법상의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개 종목의 비중은 얼마까지가 리밋입니다라는 또 비중에 대한 리밋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 종목 ETF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법령을 개정하기 전까지는요. 왜 그러냐면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는 일단 기초지수가 있어야 되는데 개별 종목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기초지수에 해당되는 종목이 한 개입니다. 앞서 제가 10개 종목 이상으로 구성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면 한 개는 지수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우량한 종목일 경우에는 네. 한 개 종목이라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뭐 의견 청취 기간이 3월 11일까지니까 이게 끝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빠르면 4월 달, 5월 달 정도에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목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네. 뭐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레버리지가 나올 거다, 하이닉스 레버리지가 나올 거다, 아니면은 시장 대표 종목들은 레버리지 ETF를 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설왕설래 지금 의견 수렴 단계고요. 아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정도는 레버리지 ETF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레버리지 ETF는 2배짜리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에 이런 가정을 드리기 좀 무섭지만 삼성전자가 하한가를 2번 맞아버리면 30%, 30%, 60%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곱하기 2 하면 120%입니다. 네. 즉 레버리지 ETF는 하한가 2번이면 원금이 사라지는 그런 고리스크 상품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교육 이수라든지 그리고 기본 예탁금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의 기본 예탁금이라든지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좀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 아니면 투자자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 방어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런 상품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종목의 변동성도 커질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레버리지 ETF는 주식과 선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선물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매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매도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 이게 다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왕왕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레버리지 상품은 절대 장기 투자형 상품은 아닙니다. 네, 네. 음의 복리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어떤 컨빅션, 확신을 가졌을 때 타이밍적으로 쓰는 상품이지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을 한번 역전해 보겠어. 뭐 이런 용도로 쓰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쓰시니까 문제인 건데.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제 업계에 계시다 보니까 ETF 특히 레버리지에 대한 성격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앞서서 서버가 막 터졌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이유는 정부에서 그런 투자 유의사항으로 레버리지 ETF 상품에 투자하시는 분들 그 전에 한 번 더 보라는 의미에서 교육 들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지수가 막 가파르게 오르니까 그 교육 듣고 레버리지 투자 상품 할 수 있으니까 ETF. 거기서 네. 인터넷 서버 터졌다 바로 그 말입니다. 네, 참고로 네. 레버리지 ETF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협회에서 레버리지 ETF 교육 과정을 이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단일 종목으로 구성된 ETF는 제가 앞서도 ETF가 맞냐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언론 보도에 따르면 ETF라는 명칭은 못 쓴다. 네, 그래서 개별 종목 레버리지 상품. ETF 안 들어가고. 예, ETF라는 예, 것은 예. 펀드이기 때문에 펀드는 분산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단 언론에서 나오기로는 개별 종목 레버리지 상품 뭐 이런 식의 이름을 쓴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것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본부장님 요즘에 뭐 오늘 주가 하락의 근본 원인이기도 했습니다만 AI 시대 우리가 이제 처음 접하고 같은 경험을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막 투자자분들이 어떤 기업이 돈을 벌고 어떤 기업이 뭐 패자인지 이걸 좀 가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 구글 프로젝트 지니가 공개가 됐었는데 네. 게임 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났거든요. 아유. 네, 뭐 그냥 말하고 음성, 뭐 텍스트만 딱 했는데도 3D 가상현상이 네, 네, 나타나니까 게임 업종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이제 ETF 관련 전략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네, 네. 일단은 AI 산업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프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하드웨어는 아무래도 반도체 중심,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회사들 중심, 그리고 인프라는 뭐 네오클라우드라든지 전력이라든지 SMR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내세웠을 때는 결국은 AI 산업이 돈을 번다면 가장 먼저 돈을 벌 수 있는 쪽은 소프트웨어일 거다. 특히 팔란티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상품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엔트로픽의 클로드 나오면서 이 판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런 테스트들은, 이런 시도들은 올해 끊임없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아마존 주가가 왜 빠졌냐라고 분석한다면 실적은 괜찮았지만 과도한 캐펙스 투자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캐펙스 투자 때문에 빠졌다는 얘기를 뒤집어 본다면 네가 이만큼 자본적 지출을 하는데 얼마나 돈 벌 수 있어? 네. 수익성은 얼마나 올라가지? 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찰나에 프로젝트 지니가 뭐냐면 구글에는 이런
알고리즘 만드는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딥마인드라는 회사에서 아마 딥마인드 그러면 예전에 알파고 생각이 나실 텐데요. 알파고 이슈 있으면서 이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만든 그 텍스트를 이미지로 텍스트를 서비스로 만든 게 프로젝트 진이고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큰 영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큰 영향을 보이지 않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게임주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게임 시장이 커지고 그리고 게임이 갖고 있는 정체성, IP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IP의 정체성을 진이가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단발적 이슈는 되겠지만 아직까지 게임 판도를 바꿀 정도는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닌 게 다르게 이제 그 AI 아무리 들여도 그 예술 창작 부분은 그렇죠.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일본의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닌텐도 마리오 저는 게임 업체에 이런 IP적인 측면을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네,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금 네. 어떻게 되나요? 금. 일단은 금이랑 은이랑 동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케빈 워시 리스크가 불거지고 나서 가장 많이 빠진 상품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가 은이었고요. 두 번째가 금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귀금속이었습니다.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팽창하고 있는 국면에서 케빈 워시가 오히려 QE가 아니라 QT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은이었거든요. 참고로 금과 은은 다릅니다. 금은 각국 중앙 정부가 전략적으로 매입하는 수요가 있지만 은은 그게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은은 거의 대부분 산업적인 측면과 투기적인 수요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오늘도 은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은 가격을 바라볼 때는 레버리지 배팅용 상품들은 좀 많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그렇지만 금은 다르다. 금은 어찌됐건 달러와 약세 또는 금리 인하에 따른 반대적인 수혜 그리고 각국 중앙 정부의 전략적 매집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금과 은은 분명히 다르고 금은 이런 시기에서는 조정을 받는다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되고 은은 지켜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금보다는 은이 변동성이 좀 크고 그렇죠. 매수 수채에 대한 부재 이런 부분이 언급되다 보니까 네. 금이 조금 더 안전자산으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가 봅니다. 네. 지금 쭉 말씀을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가시기 전에 지금 2월 우리가 다음 주도 이제 연휴 대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 당분간 그런 수싸움은 이어날 것 같은데 투자 전략과 유의사항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2월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어찌됐건 케빈 워시가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매크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적이 잘 나와도 스트릭 컨센서스라고 해서 엄격해진 컨센서스를 못 맞추니까 주가가 하회하거나 대규모 캐펙스 투자를 통해서 자본적 지출이 늘어나니까 주가가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2월의 전략은 첫 번째는 현금을 좀 챙기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수익률이 좋았었기 때문에 수익률에 취해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현금 비중을 좀 늘려서 어느 정도 주가 조정이라든지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강한 시장에서는 결국은 주도주 중심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역시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주도주 쪽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탄을 만들어 놓고 주도주가 조정을 받는다면 다시 한번 주도주를 재매입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매도 사이드카 발동된 변동성 큰 날이긴 한데 와주셔서 되게 위안이 됐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이런 위기를 좀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용기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전략 잘 전해주신 분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